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아까 트라우마는 없다가 첫 번째 챕터였잖아요. 두 번째 챕터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내 주변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여기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거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는 걸까요? 저 나 자신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타인을 볼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나 자신을 한번 볼게요. 나 자신을 한번 봅니다. 나는 왜 나 자신을 싫어하는가? 전 좋은데요.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요. 싫어하는 분 좀 얘기해 보세요. 좋지 않으세요? 가끔 싫을 때 있지 않아요? 가끔 싫을 때. 아니요. 없어요? 난 네. 내가 싫다고 살짝 병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병이군요, 이것도. 저도 제가 싫진 않아요. 네. 그렇죠. 내가 좋죠. 내가 좋지 않으면 진짜 살 수 없잖아요. 나를 긍정하기 때문에 사는 건데 가끔 나 이런 건 내가 너무 싫어. 이럴 때 있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바람은 있죠. 좀 더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네. 좀 더 머리가 많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 줄 알았어요. 많았으면. 머리숱이 많았으면 좋겠다. 머리숱? 네. 전 머리숱은 충분하기 때문에. 머리가 많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저는 내가 좋다, 내가 싫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그래요? 오. 그렇죠. 그게 좀 더 맞아요. 저도 좋다 싫다에 대한 느낌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고 보니까 타자랑 나랑 관계를 엮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처음에 제목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두 분은 인간관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신 맞아요. 분들이라. 힘들어하지 않으시죠. 저게 가능한 저희 딸과의 관계와 지금 힘들다. 옛날에 안 힘들었잖아요. 저도 눈치 보고 사느라고 힘들어요. 두 여자분 눈치 보느라고 저 네. 인생 힘들어요. 왜 이러세요? 저는 저 생각 네.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나 자신을 되게 싫어하는 점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가 싫으세요? 되게 신기하네. 구체적으로 딱 집어 얘기를 못해요. 그렇게 물어보면. 그죠? 그냥 계속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 과거의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그런. 그런 건 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똑같은 문제로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런 내 자신이 싫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힘들어하는 건 정상 아닌가요? 바보짓 하는 것도 정상이고.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정상이죠. 받아들이시는 분이군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안 힘들어하고 맞아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맞아요. 내가 완벽한 난 신도 아닌데 신 아니거든요, 저.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책 안 읽으셔도 되는 두 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내 자신을 자꾸 비교 우위에 놓는 거예요. 제가 네.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네요, 갑자기. 네.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보면 신들 다 삐꾸가 있거든요. 네? 창문 열고 매달까요? 그래서 저번에도 밖에 매달 뻔했었는데 뭘 할 때였지? 오늘 개그 안 하신다 했는데 계속 치고 들어오세요. 근데 늘 매달리셔야 되는 분이 기피디님. 자꾸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안 오네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 원래 저런 성격이세요. 천둥번개 칠 때는 드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왜 나가 싫을까를 보면은 단점만 눈에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을 좋아하지 말자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왜 자신을 좋아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냐면 그런 결심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점을 보지 않고 단점에만 주목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편하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예를 이런 걸 들었어요. 정면공포증이라고. 이게 뭐냐면 어떤 환자가 이제 치료받으러 온 거예요. 저는 얼굴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정말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가진 건 얼굴이 빨개져서가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차이는 게 두렵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는 공포증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그 김종욱 찾기에 그 여자 주인공 맨날 이름 임수정인가요? 본명은 임수정 맞을 거예요. 임수정. 네. 거기서의 캐릭터가 그거잖아요. 누군가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그 뒤가 두려워서 어느 선에서 항상 네. 스톱을 거는. 결론을 보지 않죠. 마지막 거는 먹지 않고 마지막 영화의 장면은 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거가 두려워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그 두려워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남자한테 이 얘기했다 차일까봐 나는 얼굴이 빨개서 얘기할 수 없어라고 이제 나한테 뭔가 암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싫어하는 건 남에게 부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인데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나는 이미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싫기 때문에 안 내놔도 되거든요. 나는 내가 싫으니까 남한테 안 내놔도 되게 미리 세팅을 해버려서 남한테 부정당하는 걸 미리 막는 거죠. 차라리 이럴 때는 관계를 맺지 않는 편이 나라고 생각해버리는 그게 나를 싫어하는 목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간관계에서 내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근데 상처받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 가능한가요? 가능한가요? 내가 잘하면 나를 다 인정해 주던가요? 그것과 그렇지도 상관없이 않더라고요.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냥 네. 안 받는 사람은 안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그렇게 되기도 하고 또 아무리 저 사람이 못해줘도 난 상처 안 받기도 하고 그게 참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세팅돼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모두 다한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세팅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나를 거부하는 게 좀 두렵긴 한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두려움은요? 인류학적으로 보자면 말이죠. 누가 네. 있고 누가 없고 이렇다면 그건 기질적인 차이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다시 프로이드로 가서 과거의 무언가의 기억에 의해서 사실은 그런 거는 있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생존을 위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맞아요.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되면, 네네. 그러지 않으면은 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네. 이게 본능 같기도 하고 본능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애들도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괜히 웃고 막 이러거든요. 기분 안 좋아 보이면. 제가 네. 네.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네, 최근에 불교에 살짝 관심이 생겼었어요. 네. 거기에서 성당 다니지 않으세요? 세례 받았죠? 네. 네. 괜찮습니다. 네. 거기서 뭐 의식도 치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위아더 월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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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집착이 생겨난 거. 무언가에 대한 자기 판단인 거죠, 사실. 집착이 커지면서 움직임이 생기고 그래서 생명이 생기고 세상이 존재한다예요. 그거에서 생각하면 삶이 고통의 바다다, 고해다라는 게 그냥 기본 전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선악과에 대해서 별로 좀 기분 좋지 않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 안에 권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이 사람을 창조하고 신이 인간이 지혜를 갖게 되면 왜 벌을 줘? 라는 그게 좀 이상했는데 오히려 불교에서의 얘기를 이해하고 나서 보니까 그 선악과라는 게 자기의 판단,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어떤 그 절대적인 가치 판단이라기보다 자기의 주관적 비교 판단 같은 거 있죠. 자기의 어떤 기준이 생겨버리면 거기서 집착이 괴로움이 생기잖아요. 생기니까 네. 맞아요. 그냥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잘해줘야 돼? 못해줄 수도 있지. 그런데 나는 저 사람 나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 내 욕구가 뭐라지? 집착이 되고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괴롭고 집착이 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원래 있는 거. 아. 아까 아이들한테서부터 타고나는 것 네. 같다라는 말씀이 나와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예전에 고대 때는 원시인들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서로를 보호하는 방법이 함께 있어야 됐고 인간이 인간과 함께 서로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마음에 들게 무리해서 이탈되면은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쩌면 그 진화론적으로 발달에 있어서 그게 장착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인간의 무리 안에서 있기 위해서. 그러면 네.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걸 못 받아들인 존재들은 결국은 홀로 들판을 떠돌다가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거에 예민한 존재들만 남았다라는 유전자적인 해석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그 중에 또 기피디님 같은 가끔 돌연변이 네, 나와요. 돌연변이가 네, 나오고 네. 제가 나는 괜찮아. 돌연변이었군요. 그러네요. 네. 아니요, 저도 상처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선택적으로 상처를 받으세요. 왜 이렇게 말을 더듬죠?
죄송합니다. 뭔가 좀 타인들한테 별로 외부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별로 안 받고 가족 안에서 좀 받으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죠? 저희 집에도 큰아들이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게 선택적으로 받는 거죠. 그분도 눈치 보세요? 다른 사람 눈치는 안 봐도 제 눈치는 많이 보더라고요. 그게 가장 가정적이고 좋죠. 네. 그 밖에서- 기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와이프들도 거의 가족에 그렇지 대한- 않나요? 뭐 편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특히 뭔가 구매할 때 내가 번 돈이 아닌데 하면서 남편한테 허락 받던데 보니까 아, 지금은 남편이 내 눈치를 본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와이프도 남편 눈치 와이프도- 본다고. 아, 와이프도. 네네. 아, 서로 상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관계가 가까울수록 상처를 받잖아요, 원래. 그건 맞아요. 그렇죠. 네. 기대가 많기 때문에.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떤 게요? 누구 눈치를 더 보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맨날 그 닉네임을 바꾸면 제가 헷갈려요. 모모였나요? 네, 맞죠? 모모님은 어떻게 되세요? 남편과 밖에 있는 외부인을 비교했을 때 누구의 더 감정에 더 예민하게 센싱하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갑자기 그분한테 죄송하네. 얼굴 죄송한 게 아니라 네.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그거기 때문에 궁금한 거죠. 네, 그 세팅이 정말 희한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모든 거에 힘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 관계에 약간 감정적으로 힘을 주는 사람이 집안에서라도 편하고 싶은 거고, 밖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은 집에서 눈치를 보시네요. 아니면 그러니까. 집안의 관계가 나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뭐 그럴 불안전하게 수도 했나요? 그런가 보죠. 그냥 가족 상담은 다른 그러니까요. 나라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모든 방송에서 지금 아직 걸려서 이야기가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잘라주세요. 네. 줄을?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들러는 말해요. 고민을 없애려면 우주 공간에서 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네, 관계가 있는 한 상처 받는다는 근데 거죠. 정말 고민을 없애려면 혼자 살아간다고 했는데 네. 저렇게 살면 그래도 고민이 없을까요, 정말? 그냥 외로움이 무중력 있겠죠. 상태에 있으면은 고민은 없는데 두려움이 있겠네요. 네. 고민이 없을까? 그 고민이 또 다른 고민이 생길 것 같기는 네, 그러면 해요. 우리 아들러한테 우리 항의 편지를 하는 걸로. 네. 전 동의해요. 네. 우주 공간에 혼자 있으면 고민 없을 것 저도. 같아요. 아니 근데 뭐 이 지원이 필요하다. 물자나 어떤 환경에 대한 지원이 끊길지도 모른다라는 불안이 아니, 우리 없는 한. 인큐베이터에서 아기 때부터 쭉 자라 올라왔어. 그럼 고민이 없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식주 거기서 다 해결되고 하면 잡을 게 살아있기 없으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어려운 말 뭔가요? 그러니까요. 민더 저거 베르티. 있잖아요. 도고로 써야 되는데 제가 도고로 써봤자 못 읽기 때문에 한국말로 썼어요. 길어. 열등감을 민더 베르티 히카이트인가요? 히카이트일까요? 어쨌든 민더 베르티 히카이트 게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독일어 하시는 분은 나중에 댓글 달아주세요. 틀렸다 이렇게. 네. 독일어로 가치가 더 적은 느낌이라는 게 열등감이래요. 풀어서 쓰면. 열등감이란 무언가 중거가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글씨 길이가 똑같아. 가치가 더 적은 느낌하고 이거하고 보면 독일어가 더 길면 긴 거 길었지. 같네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열등감이랍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는 거죠. 열등감이. 이 책에서는 이분이 나와요. 그 철학자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철학자가 이제 노인분이거든요. 남자분인데 키가 155cm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물어보죠. 처음에 나를 봤을 때 어땠나? 그랬더니, 상당히 이제 작으면 일단은 뭔가 권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거에서 놀란 거죠. 처음에는. 철학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해요. 내가 키라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있었던 적이 있는데 누군가 자기한테 너는 그것 때문에 너의 그 키 때문에 다가가기가 너무 편하고 같이 얘기한 마음이 편해라고 얘기를 해준 의미 부여해준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한테 그 생각을 넣고 열등감이 싹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거를 어떻게 두고 의미 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교해서 열등감이 생길 것이냐 아니면 열등감을 없앨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객관적인 열등성이 아니라 타인과 비교를 통한 주관적인 열등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주관적, 객관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미 부여도 결국은 주관적으로 된 거네요. 그렇죠. 주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객관성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편하다라는 것 자체도 비교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객관적이란 게 참 그래요. 그 사람들이 보편 타당하게 예쁘다, 잘생겼다, 혹은 키가 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객관적인 어떤 잣대로 재자면 기준이 되게 모호하지 않아요? 무슨 기준으로? 그런 심미적인 건 그렇지만 사실은 네. 사람들이 또 힘들. 아까 키에 관련된 문제는 네네. 대한민국 남성 평균의 키가 뭐 171이다. 175다. 이러면 그런 숫자로 인해서 내가 거기 못 미치면 열등감, 거기에 미치면 난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좀 더 크면 내가 좀 우월하지. 이게 이제 이런 걸 객관적인 준거라 하는데 사실 근데 그 객관적인 준거란 그 숫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등감이란 건 다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얘가 나오는데 저 우물물이 있대요. 우물물은 되게 신기하게 1년 12달 18도 정도 유지한대요. 그래서 여름에 저 물을 떠서 마시면 너무 시원하대요. 겨울에 떠서 마시면 차갑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따뜻하게 느껴지죠. 따뜻하게 느껴져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머리가 좀 에러가 어제 많아요. 밤을 새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상황에 따라 받아들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왜 그 주로 얘기해주는 그 컵에 물이 반 담겨 있을 때 뭐 그런 얘기 되게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죠. 반이나 남았어? 반밖에 안 남았어. 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있어요. 열등감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인간은 무기력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보편적 욕구도 있다는 거죠. 열등감만큼. 그래서 우월성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저 우월성이 되게 해석을 저렇게 해놔서 이상한데 저 말이 결국 무슨 말을 저렇게 해석해 놓은 거냐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좋은 상태로 가고 싶어라는 욕구가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정말 핵심이거든요. 이게 아들러 이론의 열등감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장의 촉진제로 보는 거예요. 이분은 도약의 발판으로. 사실 이분도 열등감이 많으셨거든요. 아들러라는 분이. 뭔가 자기 나름의 그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학자로까지 되셨잖아요. 근데 사람 그래 열등감이 있어. 그래 어차피 나 같은 거 어차피 열심히 해봤자 라고 미리 포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나는 이래 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는 열등감과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열등 콤플렉스다. 열등감이 아니라. 그래서 이 두 개를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대부분 사람들은 열등 콤플렉스를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그것이 아니다. 그 콤플렉스는 변명거리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늬만 인과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좋은 대학을 못 나와서 성공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그죠? 나는 예쁘지 않아서 좋은 짝을 못 만나. 뭐 이런 거. 원래는 어떤 인과관계도 없을 것을 마치 중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납득하는 거. 이게 무늬만 인과법칙이고 열등 컴플렉스의 원인입니다. 이런 거 좀 있나요? 스스로? 저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거를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들여다보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그게 예를 들어 내 인생과 큰 관계가 없으면 인간관계든 뭐 상관관계든 관심을 안 가지면 그만인데 내 인생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들어가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못해라는 무언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럼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이유는? 바뀌기 싫으니까, 용기를 내기 싫으니까. 용기를 내기 싫어하는 이유는? 기본 세팅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네. 공감을 하는 게 거기까지 가면은 나오는 얘기가 기본 세팅인가 보다. 맞아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공감을 하는 게 뇌는 게으르길 원한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 저런 걸 다 뒤집어 엎고 저런 걸 생각하려면 뇌가 굉장히 과부하가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는 뇌에 있네요. 저 이야기도 네. 인과관계에 대한 거, 원래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도 불교 사상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에 네. 봤던 재밌는 책이 있는데 네. 그게 앤서라는 책이고요. 그것도 일본 사람이 썼고 이렇게 어. 대화 방식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술에 취해 있는 것과 같다. 아, 제정신이 아니구만요. 응. 네. 그래서 계속 술에 취해 있고 싶어 한다. 아. 그런데 그 술에 취한 상태를 고치고 내가 똑바로 살기 위해서 그 학교 있죠, 왜? 알코올 중독 개선 학교 같은 네네. 데를 가듯이. 가야 하는 거고,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이 그거를 고치러 온 학교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 세상은 학교다. 네, 음. 네. 오. 여행을 왔는데 그 여행을 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짠다. 근데 그 계획은 내가 스스로 짠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해서 오케이 허락받고 왔는데 여행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거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죠, 맞아요. 상황이 바뀌어지면 또 그럼요.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강 수 있고. 신청을 했다가 드랍도 하죠. 그럴 수 있죠. 네. 슬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길을 갈 거야라고 했는데 네. 그 길을 가는데 적합한 차의 형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오프로드를 갈 거면 네. 뭐죠? SUV나 뭐 있잖아요. 사륜구동, 사륜구동 뭐 그런 류의 차가 적합하고 뭐 아우토반을 갈 거면 또 뭐 슈퍼카나 뭐 이렇게 되게 아, 좋은 그렇죠. 그런 걸 수 있는데 저는 아무 차나 몰 수 있어요, 슈퍼카처럼. 맞습니다. 근데 그런 차를 잘 고를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산길을 가야 되는데 마티즈를 고른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잘못 세팅이 된 경우 삶이 더 고민스러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과거에 굉장히 재밌게 봐서 그게 너무나 와닿아서 나름의 이 세계관이 되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교에서 기반이 된 것 같았어요. 최근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양 사상, 철학 사상, 동양 사상이나 서양의 철학 사상 같은 경우에 이제 합리주의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그대로 올라가면 맞아요. 사실은 연결된 게 많잖아요. 맞아요. 너무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무늬만 뭐죠? 여기 보면 무늬만 인과법칙인 거. 나는 부모님이 이혼했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 나는 아버지가 부재하니까 아버지 역할 제대로 할 수 없어. 배운 적이 없어. 나는 부모가 흑수저니까 잘 살기 힘들어. 변번치 못한 대학을 나와서 이래. 내 키 때문에 이래. 내 성격 때문에 이래. 이게 다 무늬만 인과법칙이라는 거죠. 사실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거다, 그거는. 학력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선택한 거다. 한 발 내미는 것이 무서운 것.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희생하고 싶지 않다는 것, 생활 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다는 거, 다소 불만스럽고 부자유스럽지만 지금 이대로가 더 편하다는 거의 반증이다.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학력 낮은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자기 합리화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보냐 하면 나는 학력만 높으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A라서 B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A만 아니면 나는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은연중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등감을 오래 참아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핑계를 대는 거죠. 이렇게. 나는 이거라서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열등 콤플렉스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핑계를 대야 되는 거죠. 내 존재를 위해서. 잠깐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콤플렉스의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그 뭉태기로 있으면서 네.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콤플렉스 덩어리들이 나의 행동을 할 때 제약을 계속하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뭐 이런 뭐 여기서 지금 네. 이 열등감을 오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열등감 콤플렉스로, 콤플렉스로 열등 네. 콤플렉스로 바뀐다 빠진다 네네네. 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할 수 없어서 그걸 뭉탱이로 만들어서 네, 그럴 스스로를 수밖에 괴롭힌다? 없다. 네네, 맞아요. 그걸 이유로 그냥 딱 박아놓는 거죠. 이유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A라서 B 할 수 없다라는 열등 콤플렉스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또 거짓 우월성으로 빠진대요. 그거에서도 안 되면.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이런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우월 콤플렉스.
권력자와 가까워. 나 그 사람이랑 친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스타에 막 친한 거 막 인증샷 올리고 누구랑 친해. 그다음 경력을 속이는 사람들 있죠. 나 뭐 학교 이런 거 나왔어. 우월 컴플렉스를 하기 위해서. 또는 옷이나 장신구들을 굉장히 비싼 자기 수준에 안 맞는 브랜드로 과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월 컴플렉스라고 볼 수 있고 경제 수준에 맞지 않은 비싼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많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우월 컴플렉스의 우월 컴플렉스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진짜 열등 컴플렉스가 너무 강한데 그걸 견디기 위해서 다른 걸로 그걸 막아서는 게 우월 컴플렉스라고 이 책에선 얘기하고 있어요. 연결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권위의 힘을 빌려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 인생 사는 거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차를 내가 선택해서 쓰고 다른 사람이 저거 입으니까 너 너무 멋있어. 그 백 뜨니까 멋있어 하면 그거를 내가 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거죠. 만약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 책에서 딱 꼬집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모든 건 내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되게 콤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그게 크면서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걸 깨닫는 순간이 오죠. 네, 무슨 맞아요. 뭐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거 진짜 별거 아니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나를 구원하는 꼭 딱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게 전에는 막 부모님들이 나를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걸 못 보내주시고 그래서 내가 원망 아니면 원망도 좀 하긴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내가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됐고 그러면 내가 배우고 싶을 때 늦게라도 배우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삶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과거에 대한 네. 그런 것보다는 나중에는 내 선택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서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논리를 틀린 말이 따라가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맞네. 막 계속 이렇게 돼요. 빠져들고 있어요, 지금. 글을 잘 썼네. 아니요, 저 정도 논리 정도는 있어야 글을 쓰죠. 그 다음은 이게 또 불행 자랑으로 가기도 한대요. 그 우월 컴플렉스라고 해서 나 이런 거 있어 막 자랑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열등감 자체를 첨예화시켜서 특이한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난 병들어서 아파. 난 마음이 다쳤어. 나 실연했어. 나 성장 배경이 이래. 나 열등감이 이렇게나 있어. 그걸 무기처럼 자랑하는 거죠. 다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안 좋은 거죠. 떠오르세요?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평가의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안 좋은 거죠 하고 네. 물어본 거예요. 네. 뒤에 나와요. 타인을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나와요. 네. 좀 해줘 보세요. 좀 갑자기 해줘 세상으로 보세요. 가네. 자, 그래서 다음으로 보면 오늘날 연약함은 매우 강한 권력을 지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이유가 뭐냐면 사실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제일 권력자가 누구예요? 도덕님. 애기. 신생아. 그럼요. 맞아요. 신생아. 걔는 약하기 때문에 제일 큰 권력을 가져요. 네. 네. 조심하세요. 혼나는 수가 있어요. 네. 자신의 불행을 특별하기 위한 무기로 휘두르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나는 불행해야 특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행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는 혹시 그렇지 않나? 이거 가끔씩 돌려가면서 쓰잖아요. 우월 컴플렉스 썼다가 그쵸? 불행자랑 했다가 돌려가면서 막 쓰잖아요. 열등감 가졌다가 나한테 갑자기 그런 게 있을 때 이렇게 깨닫게 되면 좋은 거죠. 아, 내가 지금 그걸 무기로 쓰고 있나? 이게 카드 돌려막기의 원조군요. 네. 그러네요. 근데 이걸로 나를 보호 못하면 저걸로 보호하고 저걸로 보호 못하면 이걸로 보호하고 막 그렇게 나를 살리려고 하긴 하는데 진짜 건강한 방법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건전한 열등감이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등 컴플렉스가 아니라 열등감이 있으면 나는 저기로 가고 싶어 라는 게 있으면 그거와 비교해서 거기로 뚜벅뚜벅 가라는 거죠. 되게 어려운 얘기죠?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내 자신의 이상과 비교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아이들도 성장을 할 때 영유아 검진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과거의 아이와 현재의 아이를 비교를 해서 이 아이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 보면
진짜 틀린 말이 없구나. 근데 저도 제 과거를 봤을 때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성장을 했나 그 생각을 하면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또 저는 이제 제 자신이니까 네네.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 과거를 보지 말라는 거죠. 지금의 나와 이상의 나를 보고 지금부터 걸어가라는 거죠. 과거를 보면 다시 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는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수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50에서 55가 됐어. 이런 것도 좋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변화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 변화량을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밖에서 측정할 수 있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네.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요. 얘기 드리는 건 속도, 위치보다는 속도가 중요하고 속도보다는 가속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건지 맞다. 이러면 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그 바둑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신 거에 의하면 이건 지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내적으로 떨어지는 거 같은 경우 좀 더 다른 문제니까.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야기를 빨리 끊으셔서 물을 못 삼킬 뻔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인간관계 중심에 경쟁이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 비교 우위에 두는 거죠. 나를 누군가 비교하고 있으면 인간은 영영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경쟁이 없다면 사실 명품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큰 차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나한테 딱 맞는 차면 되고, 그죠? 그냥 내가 입을 만한 옷이면 되는데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불행해지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도 품질 좋은 물건이 그건 필요할 수도 괜찮죠. 있죠. 네. 그건 그 내 마음속에 물어보면 되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샀나? 물어봤을 남한테 때. 보여주기 위한 네, 거라면.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인간의 놀라운 능력은 합리화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합리화가 가능하다는. 나를 위해서 샀어.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진짜 내 내면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물어봐야 되는 이유는 비교 때문에 샀다면 언젠간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또 아플 거거든요, 마음이. 그러면 더 좋은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뭔가 물건을 샀는데 네. 사람을 만날 때 들고 나가지 않아도 괜찮으면 그런 비교가 아닌 건가요? 내가 갖고 있는 걸로만 좋으면? 그러면 왜 갖고 있죠? 들고 있으려고. 자기가 좋아서. 내가 들고 그걸 다니려고 소유하고 아니고. 싶어서. 그냥 그 소유욕은 또 뭘까요? 약간 그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름다우니까. 네. 그럴 수도, 작품처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사람들은 내 친구다라고 생각할 때와 사람들은 내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를 이 책에서 얘기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경쟁 관계에 있을 때 나한테 긍정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을 내 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긍정적인 사람은 내 편? 약간 좀 눈초리가 조금 서운했어. 이러면 내 적이야. 쟤는 오늘부터 막 이렇게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는 계속 나한테 불행을 준다는 거죠. 적이라고 생각하는 즉시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나는 열등감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그렇다고 나한테 분노를 표출하거나 막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나는 분노도 못한단 말입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내 적이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이.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공적인 분노와 사적인 분노를 분리해야 된다. 예를 들어 거대한 어떤 무리가 잘못했을 때 공적으로 분노해서 그걸 바로 잡는다거나 이건 필요하죠. 객관적인 어떤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근데 사적인 분노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면전에서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 나한테 욕을 한 사람은 그는 권력 투쟁을 위해서 싸움을 거는 거라는 거죠. 그가 굳이 면전에서 욕을 안 해도 되는데 내 화를 돋우면서 앞에서 싸움을 걸었어요. 그러면 그 싸움에 응하고 꺾는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권력 투쟁을 나한테 선전포고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응하면 바로 전쟁이죠. 그래서 나한테 한 대 맞으면 다음에 복수가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응하지 말고 고요히 물러서야 한다고 얘기해요. 개인적인 사적인 분노에 있어서는. 이런 걸 예로 얘기해 주는데 리스트컷 증후군이라고 들어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해 증후군이거든요.
이게 되게 흔하답니다. 저는 제 친구의 아들이 이래가지고 너무 고민한 적이 있거든요. 청소년기 중학교 때. 진짜 흔한 거예요. 요즘 유행이래요. 자해 컷을 올리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럴까요? 부모에 대한 복수라는 거죠. 비행 청소년 등교 거부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밥 굶는 거 있잖아요. 나 밥 안 먹어! 이러고 방에 들어가는 거.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네. 제가 중학교 때 한참 방황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커터칼로 자기 손등을 칼집을 내서 하트를 이렇게 피를 내서 상처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 괜찮아 하면 되게 희열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섭다. 그랬는데 아마 그 아이도 그렇게 저렇게 상처를 받아서 저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뭔가는 들긴 하네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자녀들은 부모와의 전쟁에서 늘 져왔잖아요. 사실 부모가 하란 대로 살다가 이 힘이 커지고 청소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억누르고 계속 자기 뜻대로 기르려고 하잖아요. 그때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일 텐데 그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저런 걸 선택하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결국 나는 아이와 전쟁을 치른 거죠. 내 뜻대로 내가 막 투쟁을 했고 그 아이는 나한테 복수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저렇게 하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복수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당사자끼리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권력 투쟁을 위해 싸움을 걸어왔을 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조용히 차분히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이와든 다른 타인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일 때는. 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뒤에 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인간관계에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 근데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그런 되어 거는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기억이 안 여기서는 나서. 나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라보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것도 내 마음이잖아요. 상대방은 의도는 없었어. 근데 내가 당신 말투 이상하잖아. 라든가 당신 눈빛 이상했어. 나는 그런 거 없었는데. 상대가 그러면 거기 싸움에서 물러나야죠. 응해서는 안 되죠. 아니,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확 토라져 버리는 거죠. 맞아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죠? 권력 물론 투쟁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그것도 권력 투쟁이다. 네, 그가 나한테 권력 투쟁을 해오는 거죠. 내가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 네. 권력에서 그럴 이기고 경우는 싶어하는 어떻게 거죠.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사람의 불행자랑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불행자랑이다. 거기 말려들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내비둬야 된다. 네, 아이가 엄마 아빠한테 이제 그렇게 시비를 걸 수 있죠. 맞아요. 근데 같이 덤비진 않잖아요. 그런 거랑 같죠. 맞아요. 그럼 한 걸음 물러난 다음에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두면 되나요? 네, 싸움을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알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다른 거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랑 싸우진 못하는 거죠. 나한테 복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내가 물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란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이고 화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는 거죠. 아무리 상대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와도 그렇지 않게 대응할 수 있고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누구의 목? 그의 몫이다. 내가 그거를 맞서서 내 거를 주입하기 위해서 같이 분노를 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거 정말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이 대부분 어떤 화를 내는 사람한테 화로 했을 때 해결되는 거를 저는 못 봤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읽었나 어느 책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물리적이지 않은 언어적인 거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그 책에서는 그 사람이 날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으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투쟁을 하겠다고 들어올 때 사실 피하라는 얘기지. 맞아요. 이미 권력 관계가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있을 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권력관계 형성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분노를 유발하기 위해서 공격적 행위를 직접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거와 마찬가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건 막고 있는 게 과하다. 받아주는 건가요? 그거를 피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피할 수 있는 상황까지 아니겠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이미 그게 권력이 무기를 형성되어 들고 몇 방 맞았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속 몇 방 맞으면 나도 때린다 그러면 이제 진짜 전쟁인 거죠.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중고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힘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그쵸. 걔가 한두 번 맞고 계속 피하거나 참아주거나 얘는 무리구나 하고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아, 거기선 데미안의 방법이 그래서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맞지 않지만 아, 무슨 방법이요? 데미안의 방법이 있어요. 데미안의 방법이 뭐죠? 데미안은 포스로 이겨요. 눈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상대방의 있거든요. 포스가 더 셀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거는 약간 조금 고민을 제가 해봐야 되는 부분이 기억에 있어요. 저희 오빠가 중학교 때 저희 오빠가 좀 순둥이거든요. 근데 뭐 공부 좀 잘했지만 순둥이 왜 이렇게 좀 멍하게 앉아 있는데 그런 애 있죠. 그러니까 학교만 가면 승타권을 뺏겨오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중학생들 남자들이 많이 가장 그래요. 흔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그렇죠. 네. 안 맞는 경우도 있죠. 뭐 그때는 가만히 참고 있겠습니까? 치고받고 싸우겠죠. 근데 우리 어른이 돼서 저거를 이제 어른이 네. 됐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죠.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지금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네. 남자들끼리의 관계에서 좀 다른 형태의 역학관계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사실 물리적인 충돌은 드라마에서나 나타나지 정말 잘 없어요. 머리 쥐어뜯는 건요? 아, 그 저는 그래요. 집에서도 그래도. 경험했는데요. 그건 특수 경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흔하죠. 그 굉장히 이거 애매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냥 두는 게 맞느냐, 네. 아니면 거기에 적절히 반응하는 게 맞느냐. 저 같은 경우도 저 사람 안 볼 사람이면 개의치 않아요. 네. 근데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인데 계속 물리적인 무언가가 들어오면 이건 계속 두면은 계속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조치를 취해야죠. 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치를 조치가 취하는 걸 뭐냐라는 그 사람이 거죠. 한 그런 약간 그 비겁한 방법을 똑같이 쓰지 않으면 되죠, 내가.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남자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아, 네. 부분이에요. 생각에 아들도 인간의- 남자분이고 이 철학자도 남자분이긴 한데 만나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제가 험한 데에 살았다 이런 뜻은 네. 아닌데 아, 네. 굉장히 그런 걸 여기에 대해서 보게 거부를 되니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군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맞아요, 그런 맞아요.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렇죠. 안에서 생기는 그런 폭력 사태나 이런 거에 그 대해서 안에는 권력 관계가 있죠. 하나의 이론이 인생의 전반적인 어떤 장면에서 다 해당되는 거는 맞아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진짜 남자분들 모여서 이 주제로 대화 한번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이장에서 싸우나요? 근데 그게 호르몬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그 네. 상황적인 부분을 다 고려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그쵸? 이해는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미대동님 말씀하셨듯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닌 경우들이 충분히 반리 제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거를 기억해두면 되게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부딪히지 않고 내가 거기에서 말려들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거 아이랑 관계, 부모들 아이랑 관계에서 되게 이러거든요. 사실 별거 아닌 걸로. 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네. 하고 걔들이 받아주죠. 그래서 나는 옳다, 즉 상대는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저런 형태가 되는 거죠. 논쟁의 초점은 주장의 타당성에서 인간관계 문제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저 인간이 왜 저러지라고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겨야 한다며 승패를 다루게 되고 권력투쟁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 거기서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이제 권력투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하는 것, 사과하는 것, 권력투쟁에서 물러나는 것은 모두 패배가 아니다. 라는 거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네. 참 이게 인간관계에서 1대1 관계에선 거의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극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네. 이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처음에 했던 얘기가 집단이냐 사적인 거냐를 맞아요. 구분해 놓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구분 안 하고 시작하면 그럼요. 정말 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집단에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때 이게 충분한 근거가 있을 때 근데 근거 없이도 되게 많이 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피해도 많았고.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